안녕하십니까. 예, 이주영 원장입니다. 충암고등학교 1학년 배정 받으신 우리 학생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충암고등학교에 대해서 한번 조목조목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정시 확대된다는 얘기를 들으셨죠? 지난 2019년 10월 말경에 교육부 장관께서 나오셔서 교육의 공정화를 외치면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우리 친구들이 고등학교 충암고 딱 입학을 하잖아요. 지금 교정이 저렇게 보이거든요, 상가에. 네,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되면 충암고 1학년과 2학년과 3학년이 입시가 다 달라요. 그런 1학년, 2학년, 3학년이 공존하는 올 한 해가 아마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냐면 일단 첫 번째, 정시가 확대가 되는데 현재로 고3 애들은 한 23% 애들을 뽑아요. 대학에서 정시로. 근데 우리 친구들은 지금 몇 퍼센트냐면 40% 정도까지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이 얘기 들으셨죠? 뉴스를 통해서. 자, 그런데 괄호 열고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서울시내 주요 16개 대학이라고 가로 닫고 딱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모든 대학들이 정시를 40%로 뽑는다기보다는 이번에 저렇게 40%로 이렇게 확대돼서 권고사항으로 강력하게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데 서울의 주요 16개 대학에 해당되는 얘기구나. 약간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시 얘기를 여기서 한번 딱 끊겠습니다. 저 정시 때문에 집값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대치동, 목동에 아파트 값이 올랐어요. 은평구는 안 올라. 서대문구 안 오르고 아파트 계속 새로 짓고 있는데 안 올라요. 아무튼 왜 이러는가 이거에 대한 해석 잠시 후에 드릴 거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시 얘기는 끝났고 다시 수시로 이제 옮겨갈게요. 수시는 6개의 원서를 쓰는 거 아시죠? 6장의 원서를 쓰는데 이 중에 학생부 종합도 있고 교과도 있고 혹은 논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수많은 전형이 있지만 한 3-4개 있지만 그 중에 종합전형에만 좀 포커스를 맞춰보면은 종합전형은 다 아시는 것처럼 생기부가 한 20몇 장 있으면 그 생기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생기부에 20몇 장이 있다 그러면은 그 생기부 스카이캐슬 드라마 보시면은 뭐 자소서 2번 막 이러고 독서 막 이러고 동아리 활동 수상대회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종합전형의 얘기를 하는 건데 기재사항의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먼저 생기부를 통해서 자소서를 써야 돼요. 근데 그게 현재 고3인 애들은 자소서의 문항의 숫자가 4가지입니다. 물론 모든 대학이 그렇진 않아요.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대학도 많이 있는데 서울대를 비롯한 좀 우수한 대학들은 4번의 항목을 약간 대학마다 다른 질문사항을 넣어서 질문이 4가지였고 글자 수는 4개의 문항일 경우 5,000자로 배치가 되어져 있어요. 지금 고3 올라가는 애들. 근데 이제 고2 올라가는 애들과 우리 친구들, 이제 중학교 1학년 입학하는 애들부터는 학종으로 원서 쓸 때 자소서가 문항이 3개로 줍니다. 그리고 3,100자로 글자 수도 줄게 되죠. 혹시 집에 동생이 있으시네요? 그쵸? 동생? 네, 손 들었어.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만약에 중학생이겠죠? 고등학생 아니겠죠?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인 이 동생들, 초등학생들은 아직 뭐 발표가 났다라고 보기 애매하고요. 자소서 폐지입니다. 그때부터는 중3부터. 자, 자소서가 폐지가 되면 되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입시는 그렇게 녹록치 않아요. 어차피 대학의 정원이라는 거는 뭐 너무 많고 요즘에는 대학을 다 갈 수 있다고 그러지만 다 갈 수 있는 대학에 가려고 여기 모이신 거 아니시잖아요. 다 갈 수 없는 대학에 보내려고 지금 이 토요일 오후를 이렇게 시간 투자를 하시는 건데 그 대학에서 자소서를 보지 않는다 그러면 역으로 다른 걸 보겠다는 거죠. 자소서가 폐지가 되면 뭐가 확 뜰까요? 면접이 뜹니다. 면접. 그래서 중학생 차녀나 차남이나 이렇게 두고 계신 학부모님들은 중학생들한테 좀 투자하셔야 될 과목이 뭐냐면 논술이에요. 면접을 잘 볼 수 있으려면 말을 잘하는 뭐 이런 하술이 아니고요. 논리적으로 글을 쓰고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애가 탐구적인 능력이 있는지를 구술로 평가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사 추천 전형 전반적으로 다 폐지 분위기고요. 자, 그리고 이제부터 좀 중요한 건데 자율동아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간담회가 지금 현재 5회차입니다. 예일, 숭실, 명지, 동명까지 했고요. 지금 이제 충암고등학교 5번째 간담회 하고 있는데 고등학교별 간담회 하고 있는데 질문들이 다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더라고요. 자율동아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먼저 충암고등학교는 충암고등학교에서 지정한 상설동아리라는 게 있어요. 거기 뭐 예를 들어서 뭐 반크도 있을 거고 ROTC도 있을 거고 뭐 바둑반도 있을 거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너도 충암이야? 아빠도 충암 나는데 아빠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런 동아리를 들었었다고 아직도 있다고 이런 게 상설 동아리죠. 상설 동아리 늘 있는 동아리 그거를 기본적으로 드시는 거예요. 거기를 들어가시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거 그 동아리가 아니라 자율 동아리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율 동아리 말 그대로 되게 자율적이고요. 이름도 정해져 있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학교 이제 뭐 알림 사이트라든가 이런 내용을 보면은 자율 동아리 이름이 쫙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거는 선배들이 만든 동아리 이름인 거예요. 그게 계속 영속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자율 동아리를 만들 수 있는데 현재 고3에 올라가는 선배들 같은 경우는 자율 동아리를 2개 만들어도 되고 3개 만들어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안 되고 기재를 하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해를 하세요. 상설 동아리를 하나 하는데 자율 동아리를 하나 하니까 동아리 개수가 2개네요. 동아리 성격이 굉장히 다르죠. 자율 동아리는 친구 한 4, 5명이 탁 모아갖고 한 7명 지도교사 선생님도 너희들이 가서 부탁을 해야 되고 주제를 무엇으로 해서 동아리를 만들지도 미리 기획을 해야 돼서 보통 이것의 신청 접수는 3월 달에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신청 접수를 하지 않으시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활동을 해도 기재가 될 수 없다는 뜻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개를 동시에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질문사항 이런 게 나왔어요. 자율 동아리도 하고 내신도 하고 애 학교 뭐 이렇게 아자도 해야 되고 할 게 많고 적응하기 힘든데 현실적으로 자율 동아리를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현실적으로는 그럴지 모르겠지만 이상적으로는 반드시 하셔야죠. 누군가는 동아리 활동에 2가지 내용이 있는데 우리 애만 한 가지일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그리고 자율동아리요 그렇게 생각보다 시간 엄청 뺏기고 막 노력을 엄청나게 요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조금 쉽게 생각하실 필요 있고 꼭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상 경력이 엄청 바뀌었어요. 지금 고3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번에 졸업한 애들도 그렇고 고3도 그렇고 수상 실적이 이제 생기고 4번 항목에 있는데 그 수상 실적이 한 페이지가 넘어갔어요. 애들이 다. 1학년 때 받은 거, 2학년 때 받은 거, 3학년 1학기 때 받은 거.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개수마다 몽창 다 집어넣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 친구들부터는 한 학기에 하나만 기재가 가능합니다. 한 학기에 하나. 그러면 3학년 1학기까지의 생기부를 가지고 학종을 쓸 건데 아주 이상적 케이스라고 한다면 수상 실적이 몇 개가 들어가 있어야 정상일까요? 5개죠. 그렇죠? 근데 1학년 1학기 때 하나, 1학년 2학기 때 하나 이렇게 기재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우리 친구들이 되게 단순하게 자기 스타일대로 생각을 해요. 하나만 나가면 되겠네? 누가 더 주네? 그거 나가면 누가 더 준다고 했냐? 기다렸다는 듯이 누가 주냐? 그렇지 않거든요. 주임님 죄송한데 제 문과 책상에 생기부 하나 샘플입니다. 그래서 수상 실적을 기재한다는 얘기는 상을 타야 된다는 건데 하나의 대회만 나가서는 탈 확률이 많지 않겠죠. 여러분이 처음 가는 학교에서 어느 대회가 무슨 성격인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탈 수 있을 만한 대회에 한 3개, 4개를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를 발생을 시켜서 한 학기에 하나를 기재를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한 학기가 이렇게 확 가버렸어요. 그러다 중간 기말 데뷔하다 보니까 벌써 여름방학 끝이네? 엄마 대회 나가긴 했는데 상을 못 받았어.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충암너들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한 학기에 수상 기재 사항이 빵꾸가 난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런 애들이 놓쳤대요. 안 한 건 아닌데 몇 개 나갔는데 안 됐고 뭐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정을 좀 챙겨주셔야 되는 거죠. 수상 실적 일단 그렇고요. 그리고 독서 활동은 책의 이름과 저자만 기재를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중학교 3학년부터는 막 폐지라고 써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것을 조금 잘못 해석을 하시게 되면은 폐지를 막 굉장히 많이 폐지를 해서 사실상 비교과는 전반적으로 폐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왜냐면 폐지가 되는 게 있다면은 깜짝이야. 세특의 기재가 되잖아요. 세부특기상. 글자 수도 똑같아요. 500자, 한 학기당 250자. 그러니까 어떤 건 폐지가 됐으면 자연스럽게 남아있는 건 더 강조가 되잖아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과 세특이라든가 담임 종합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단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를 딱 보시면 어떠신가요? 그냥 뉴스에 나온 얘기를 그냥 편집해갖고 보고 드리는 그 정도밖에 없어요. 이거 들으시려고 오신 건 아니니까. 자, 그러면 정시가 확대된다는 것에 대한 레알 알까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된 해석이죠. 자, 먼저 정시가 2023년도가 되면 무려 40%까지도 확대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수시에서 애들이 최저를 못 맞추거나 자격 요건이 안 되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학과는 예를 들어 서강대에서 뭐 국문과다 그러면은 우리는 수시로 우리과 정원의 70%를 뽑으려고 했었는데 지원은 했으나 이게 사실은 자격 요건이 안 돼갖고 탈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를 못 뽑고 65%만 뽑을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그 5%가 어디로 가냐면 정시로 이월이 되잖아요. 이해가 가시나요? 같은 학과 어떤 학과에 수시로 우리가 뽑으려던 조건이 있는데 지원자는 많았으나 자격 조건이 안 되면 탈락이니까. 그렇다고 그 해에 갑자기 95% 뽑을 수는 없으니까 또 5%가 정시로 이월이 되니까 실제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정시는 40%가 아니라 45%까지 늘어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다고 정시가 대세니까 정시로 잘 보내는 학교를 보내야겠다 이래갖고 이제 정시로 대학을 잘 보내는 학교 강남권, 대치동, 내지는 목동, 중계동 이쪽으로 이제 이주를 많이 하게 되면서 집값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혹시 이사 계획 있으세요? 혹시 전학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없으시죠? 그러니까 이건 다 남의 나라 얘기고 남의 동네 얘기예요. 우리 자식 내 새끼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실제로 레알 이 퍼센테이지에 하는 오류를 한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오늘의 팩트입니다. 먼저 그냥 쫙 보시면 검정 색깔 숫자가 훨씬 많죠. 검정 색깔은 변화 추이가 없는 데예요. 각 대학마다. 지금 현재 애들을 뽑는 것과 2023년도에 대학에서 아이들을 뽑는 전형이 큰 변화가 없는 게 검정 색깔입니다. 지금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파란 색깔의 숫자나 빨간 색깔의 숫자를 보시면 그게 이제 변화의 추이인데 변화가 제일 크다라고 할 수 있는 빨간 색깔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대학교를 보도록 할게요. 고려대학교는 현재 수시에서 83%를 아이들을 뽑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죄송합니다. 현재가 아니라 2020학년도니까 이제 대학교 올라가는 애들, 대학교 1학년 입학하는 애들을 83%를 수시로 뽑았고요. 그 수시 중에서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는 62%가 거기에 해당이 됐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고3이 되는 애들은 수시에서 83%가 아니라 80%로 줄이겠대요. 꼴랑해봤자 3% 줄였네요. 그리고 그 안에 학생부 종합전형을 보니까 62%에서 45%로 줄였어요. 굉장히 많이 줄인 거 맞습니다. 그리고는 정시 쪽에서 17%에서 20%로 늘렸어요.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이런 학교들이 있고요. 동국대학교나 뭐 이런 학교들을 쭉 보니까 일단 경희대를 보겠습니다. 경희대는요. 69%로 수시로 애들을 선발을 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 근데 이제 내년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고3 올라가는 애들은 수시로 67%, 2% 줄었습니다. 학종은 47%에서 6%로 1% 줄었어요. 그리고 종합은 정시는 31%에서 33%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대학에서 그러니까 정부가 대학에다가 정시를 늘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계속해서 얘기했죠. 몇 년 전부터. 근데 그때 제가닥 정시를 늘렸던 학교들은 검정색인 거예요. 변화가 없어요. 그때 올렸으니까. 근데 말을 안 들었던 16개 대학이 있어요. 올리라고 해서 올리긴 했는데 조금 올린 거예요. 40%까지 올리라니까 조국 지금 사건도 터지고 지금 복잡해 죽겠고 오늘 총선도 있는데 올해에는 40%까지 올리라고 정부 보조금 안 받을 거야? 라고 압박을 주고 40%까지 육박해서 순차적으로 올리게 했는데 그 대상이 처음부터 말을 듣지 않았던 16개 대학이었던 거죠. 그 대학들이 올려요. 근데 대학은 어떠냐면 대학 학생을 선발하는 모든 권한은 정부한테 있지 않아요. 교감한테 있지 않습니다. 대학한테 있어요. 각 대학이 학생을 선발하는 선발권이라는 걸 갖고 있고 헌법에 기재가 돼 있어요. 그리고 대학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특히 우수한 대학일수록 어떤 상황이냐면 저글링을 해요. 학생을. 무슨 말씀이냐? 예를 들어 A라는 학생이 명덕 외고를 졸업했습니다. 졸업을 해서 얘가 갈 수 있는 대학이 외대 정도였어요. 내신이 안 좋고 종합으로 갈 수가 없었던 거겠죠? 외대에 간 명덕 외고를 졸업한 학생은 학교에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난 외대 갈 필이야. 내 동창들은 다 스카이가 있는데 이러면서 깨끗하게 재수를 합니다. 재수를 해서 그 다음에 대학을 갔더니 서강대 정도를 갔어요. 서강대도 내가 생각했던 각이 아니야. 그럼 얘는 또 반수를 합니다. 반수를 해서 연대까지 갔다가 한 번 더 해보자 싶어서 이제 수능이 약간 일체화된 거야. 내 몸과 한 몸이 된 거죠, 수능이. 이제 막 전과목 봐봤자 몇 개 틀리지도 않고 막 이러니까 한 번 더 해보자 반수해서 서울대를 갑니다. 이런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상위권 애들은. 그러니까 어느 특정 고등학교를 졸업한 애들은 강남 대성학원에서 재수나 반수반에 다 몰려 있다가
그 다음에는 서강대에 갔다가 그 다음에는 연대를 갔다가 그 다음에 서울대를 만나서 결국 강남 대성을 이 중심으로 해서 꽃피워지는 저글링 사태가 막 벌어지는 거예요. 대학은 아주 신물이 나죠. 특히 좋은 대학일수록. 정말 우리 학과에 내가 신입생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잘 양성하려고 했더니 이런 식으로 그만둔다고? 소리 소문 없이 반수한다고? 지긋지긋해서 우리 학과에 우리 학교에 로얄티를 가지고 있는 전형으로 온 애들이 누구냐? 당연히 생기부를 이렇게 만들어서 책을 읽고 탐구활동을 하고 학과에 오겠다고 진로활동을 했던 수십 장의 생기부를 만들었던 걔네들이죠. 걔네들은 그만두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바로 그래서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뽑는 그 포지션을 포기할 이유도 없고 포기하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정부는 압박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은 이거죠. 정시를 늘려요. 늘리라고 하니까. 그런데 학종도 늘립니다. 학종을 늘리지 않지 않아요. 학종을 늘려요. 그럼 뭔가를 줄여야 되죠. 뭐가 줄었을까요? 논술이 확 줄었죠. 논술을 확 줄고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줄입니다. 15개 대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5개 대학을. 그래서 정시가 확대됐다. 집값이 어느 동네는 오른된다. 정시가 확대되면 우리는 불리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상위 15개 대학을 기준으로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 자리하신 학부모님들과 우리 자녀들은요. 목표가 명지대예요? 가까워서? 가까워서 싫지. 그렇죠. 가까워서 좋은 학교는 연대죠. 고대는 멀어서 싫고 지금. 상위 15개 대학을 보내자고 지금 이렇게 토요일 오후에 귀한 시간을 내주셨고요. 그리고 학원도 보내시는 거고 정말 매달마다 국영수 해가지고 거의 100만 원 정도의 어떤 투자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매달마다. 진짜 우리끼리 얘기지만 자기 개인 밑으로 한 달에 100만 원씩 용돈 쓰는 엄마 아빠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뭐 몇 달에 한 번씩 그것도 못 쓰는 상황인데 애 앞으로는 매달마다 꼬박꼬박 갯돈 들듯이 그게 들어가는데 이유는 딱 하나죠. 15개 대학 정도는 보내야 되니까. 그러면 상위 15개 대학에서 애들을 어떻게 뽑고 있냐면 1위는 44%다 종합으로 뽑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함정이죠. 정시가 많이 오른다 그러니까 정시로 되게 많이 뽑는구나 이러는데 아니에요. 그냥 이거예요. 전국 단위 15개 대학 말고요. 전국에 있는 모든 대학에서 아이들을 어떤 전형으로 제일 많이 뽑고 있냐면 그거는 교과예요. 학생부 교과. 지방에 있는 모든 대학들 다 포함해서. 근데 상위 15개 대학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아이들을 가장 많이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정시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논술이고 네 번째가 교과고 그 다음에 기타 전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타는 뭐 특기자 같은 그런 전형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은 팩트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충암고등학교 지금 올해의 수시 실적이 발표가 났었나요? 보셨나요 혹시? 못 보셨죠? 발표 안 해서 못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명지고등학교는 플래카드를 그냥 교문 앞에다가 대문짝만하게 써놓고 있고 다른 학교들은 또 이제 홈페이지에다가 뭐 서울대 몇 명 붙었네, 의대가 몇 명이네 막 이렇게 몇백 명처럼 이렇게 써놓고 있는데 충암은 발표를 안 했습니다. 비하인드 리코드로 옵더 레코드로 지금 보니까 서울대 3명? 서울대 4명? 올해 4명 정도 붙었다라고 하는데 나머지 실적들이 지금 발표가 나 있지 않은 상태예요. 만약에 그 4명이 당연히 이제 수시겠죠. 정시 발표까지는 조금 있어야 되니까. 근데 수시로 붙었던 그 4명의 선배는 무슨 전형으로 붙으셨을 것 같아요? 답을 알려드렸어요. 종합입니다. 충암고에서 정시로 어떻게 서울대를 가요? 명지고에서 서울대를 어떻게 종합으로 가요? 예일여고에서 서울대 의대를 발생시켰어요. 2년 연속. 어떻게 정시로 가요, 걔가? 걔가 어떻게 하나고애랑 경쟁을 해요? 말이 안 되죠. 우리 학원, 우리 학교, 우리 서부학군의 이 모든 우수한 대학의 이 모든 출제의 전형은요. 학생부 종합이었어요. 걔네는 정시로 갔으면 그 대학을 못 갔어요. 본인도 알고 있고요. 입학 때부터 엄마 아빠도 다 알고 계시는 상황이었어요. 그거는. 거기에 맞게끔 전략을 짜는 거고 그러니까 일반고를 지원을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내신 먹고 최저 맞추고 서류 만들어서 가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 전략을 짜서. 그래서 본인의 수능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는 한 단계나 두 단계 위의 대학을 갈 수 있다. 이렇게 전략을 짜서 그렇게 실적이 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종합에 눈을 뜨셔야 돼요. 그게 되게 복잡하고 어렵고 두렵죠. 만만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만만할 틈도 안 주고 계속 다른 태스크가 계속 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도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전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종합을 꼭 생각을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수시와 정시로 좀 나눠서요. 한번 조목조목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생기부에 샘플이 있습니다.
졸업할 때쯤에는 한 20여 장이 넘어야 될 거예요. 지금은 한 페이지도 없는 상태잖아요. 자, 이렇게 생기부의 샘플이 있을 때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은 뭘 봅니까? 내신이죠. 내신. 근데 내신을 되게 주관적으로 봐요. 내신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주관적으로 봅니다. 이제 생기부 기재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이제 아까 글자 수도 뭐 줄기도 하고 폐지가 되는 것들도 앞에 이제 보여드렸습니다만 학교의 이름이라든가 이런 걸 가리는 뭐 블라인드로 이제 아이들을 뭐 선발하겠다 대학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되게 웃기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적만 봐도 걔가 어느 고등학교인지 대학은 다 보여요. 평균 점수가 있고 표준 편차가 있잖아요. 그리고 얘의 등급이 있는 거고 그것만 봐도 예를 들면 영어 점수의 평균이 90점인 학교가 있다고 칠게요. 그 학교는 되게 못하는 학교가 아니고요. 반대로 겁나게 잘하는 외고 정도가 될 겁니다. 대원외고 정도. 그리고 표준 편차가 놀랍게도 많아봤자 13 아니면 한 자리 90점 근처에 바글바글 다 몰려있다 이 소리겠죠. 0점 몇 점으로 등급이 갈라지는. 그런데 얘가 4등급. 얘는 지금 외고 아니면 4사고네 이게 보이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다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내신을 주관적으로 평가합니다. 충암고등학교 1등급과 하나고등학교 1등급을 똑같이 보지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학년과 학기가 올라가면서 성적이 상향 곡선으로 가고 있는지 여부를 분명히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신이 전공하고자 하는 과목과의 관련된 내신 과목, 내신 점수 이것의 등급도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용을 정리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내신을 보는데 그냥 3이냐 4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되게 주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걸 먼저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서류를 보죠. 서류를 보죠. 서류는 지금 생기부는 지금 총 10개의 카테고리로 돼 있어요. 10개, 10번까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대학의 학부를 좌지우지하는 것은 10개가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중에 만들어야 될 것들이 있고 내버려 둬도 되는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 생기부를 통해서 지금 막 현관펜이 쳐져 있습니다만은 이 현관펜 친 거는 뭐냐면 자소서 2번으로 쓸지 3번으로 쓸지 1번으로 쓸지를 다 이제 기재하는 엮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은 일단 내신의 주관적인 평가, 두 번째 서류, 세 번째 이것을 기틀로 한 자소서, 그 자소서를 틀로 만든 면접까지를 보게 되고요. 또 우수한 스카이 비롯한 몇 개의 대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할지라도 수능의 최저 등급을 가져와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신도 보고 서류도 보고 자소서도 쓰고 면접도 하고 그리고 수능의 최저까지 맞추라는 게 진짜 15개 대학 중에서도 완전 상위권 대학들. 이걸 요청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교과는 어떠냐면 완전 심플. 내신을 보는데 상향 곡선인지 표준 편차가 뭔지 이런 거 하나도 안 봐요. 그냥 심플하게 기계로 돌리죠. 기계로 돌려서 내신 몇 등급이야? 몇 점 몇?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시 하나고 1등급과 충하고 1등급이 똑같지 않으니까 객관적인 점수를 가져와야 돼서 수능 과목에서 2과목이나 3과목의 등급의 컷을 맞춰 갖고 와. 우리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 3합 8이야 2합 7이야 이런 것들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2개만 보고 뽑는 거죠. 아주 심플하죠. 근데 학생부 교과전형이라 할지라도 내신을 산출하는 방식이 다 동일하지가 않아요. 학교마다. 어떤 학교는 국영수 사과를 다 가져와. 이런 학교가 있고요. 어떤 학교는 국영수 과만 갖고 와. 국영수 4만 갖고 와. 국영수만 갖고 와. 아니야. 우리 학교는 네가 잘하는 과목 순차적으로 5개를 골라서 아무거나 그냥 갖고 와. 그리고 1학년, 2학년, 3학년의 포션도 3, 3, 3으로 볼게. 2, 4, 4로 볼게. 다 달라요. 그래서 같은 내신이지만 걔를 이제 이 추산의 계산기를 어디다 집어넣냐에 따라서 합불에 대한 당락의 결정 등급 컷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지금 결정하실 게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나중에 내신이 나와야지 그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합격을 할지 불합격을 할지 거의 예측이 완전 가능한 상태로 이제 이거는 보험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학생부 교과를 생각을 하실 필요가 좀 있어요. 사실은 최저를 맞춘다면은.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원서를 6개 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생부 종합하고 교과를 해갖고 6개 중에 제일 이상적 케이스가 뭘까요? 6개를 다 합격한다. 반장 아니고 6개를 쓸데없이 뭐하러 합격했다. 원서를 진짜 더럽게 못 쓴 게 6개를 다 합격하는 케이스. 제일 최고의 신의 한 수가 뭐냐면 6개를 다 떨어지고 추합으로 하나만 붙는 거예요. 끝내주는 거죠. 진짜 원서를 기가 막히게 쓰는 거예요. 이것까지 앞수 뒷수를 다 보는 거죠. 물론 너무너무 고통스럽겠죠? 하나씩 떨어질 때마다
합불에 대해서 학교에서 애들이 확인을 해요. 어디서 붙었어?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이제 옥상 가고 이제 막 이런 일들이 하루 6번을 당해야 되니까 고통의 연속이죠. 집안에서도 난리가 나고. 그러나 가장 전략 중에 정말 신의 한 수의 전략은 추합으로 하나 붙는 겁니다. 처음부터 붙을 생각 하지 마시고. 아무튼 그때 원서 쓸 때 얘기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 붙으면 그 학교를 가는 게 수시 납치 사건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수시 납치를 당했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못 당하죠. 그래서 못 당하면 어떻게 되느냐? 원에서가 아니라 그냥 정시를 보는 거예요. 정시에서는 수능의 무슨 특정 과목만 보는 게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과 탐구 과목까지 다 봐서 그거에 대한 100분위 점수를 환산해서 대입을 치르게 되는데 정시로 여러분하고 맞짱을 뜨게 될 대상들은 물론 여러분하고 비슷한 상대도 있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재수생들, 반수생들, 특목고 애들, 자사고 애들이 많겠죠. 15개 대학을 경쟁을 한다면 생각해보세요. 자사고, 외고, 특목고 애들이 15개 대학을 가려고 거길 간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쟁을 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경쟁을 할 때 여기랑 왜 경쟁을 하냐고요. 이쪽이랑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정시가 확대되는 것은 누구한테 유리하고 누구한테 불리한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는 충학고가 여기 있는데 이번 간담회는 제가 학교별로 말씀을 드리고 모시는데 저는 한 10번을 해야 돼요, 간담회를. 근데 학부모님 입장에서 같은 자료라면은 저는 그냥 한 장소 한 날에 하면은 조금 더 좋잖아요, 학원 입장에서. 근데 자료가 조금씩 다 달라야만 한다는 거죠. 학교마다 전략이 다르니까. 아마 충암고를 지원을 하셔서 대부분 되셨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충암고 지원하신 이유가 있으시죠? 충암고 장점이 뭐예요? 충암고 장점이? 인강 찍는 줄 지금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지금 쇼하고 있는 거지. 충암고 장점은 내신을 비교적 잘 딸 수 있답니다. 그렇죠? 이렇게 전략을 짜셔서 지원을 하셨어요. 근데 왜 대성 안 넣으셨어요? 왜 중앙고 안 넣으셨어요? 똑같죠? 가면 너무 빡셀 것 같고 내신 따기 힘드니까. 그렇죠? 이렇게 뭔가 유리함과 불리함이 공존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우리 충암고 1학년 학생들이 대성고에 갔다 그러면은 전략은 되게 달라져야 돼요. 그래서 일단 예일이나 대성이나 성정 과중반이나 여러분들이 이대부고를 만약에 갔다라고 한다면 예일은 못 가지만 아무튼 그런 데를 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학생부 종합전형과 정시를 대비를 하셔야만 했을 겁니다. 그렇게 전략을 짜야 돼요. 자, 그런데요, 질문 드릴게요.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품은 없지만 정시가 확대가 됐고요. 그러니까 정시 확대가 입시에 끼치는 영향력이 우리한테는 없다라고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입시의 전반적인 지각 변동을 일으켰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예년보다는 6개월 먼저 전형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시가 확대된 것은 퀴즈를 드릴게요. 대성고등학교 상위권한테 유리한가요? 중위권한테 유리한가요? 중위권한테 유리하죠. 대성고등학교를 갔는데 애가 거기서 또 잘해. 근데 걔가 무슨 정시를 왜 대비해요? 대성고에서 등급이 1이 나온다는데 그럼 대성고에서 1 나오는 그 등급을 버리고 굳이 정시를? 애 공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전 과목을 다? 아니죠. 대성에서 이대부고에서 중앙에서 1, 2등급이 나온다면은 좀 더 내신을 올려서 서류를 갖춰서 수능은 다 할 게 아니라 2과목이나 3과목만 해갖고 한 단계 위에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나 이런 데를 보내면 되죠. 자, 그런데 대성고를 갔는데 역시나 3, 4가 더블없네. 3, 4 뜨면 대성고고 나발이고 15개 대학은커녕 인서울도 못 가요. 인서울 못 가죠. 3위 때는 어떻게 뜹니까? 아니고요. 그럼 걔는 그걸 대충은 알았지만 이렇다고 현실은 이렇게 돼버렸다고 이러면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대학을 가야 되고 15개 대학 갈 거면 정시 파이터로 돌변을 해야지. 정시 파이터로 빡! 이거 언제 하느냐? 1학년 말에 결정을 해야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의 학교 얘기는 됐고요. 우리 학교 충암고등학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암고 1등급, 2등급 마찬가지죠. 정시를 왜 해요, 걔네가? 그렇죠? 정시가 아니라 종합을 하셔야 돼요. 종합을. 그래서 있거나 없거나 휘뚜루마뚜루 모든 활동과 모든 기재사항들을 다 고려해서 애가 여우가 돼야 돼. 너네들이 진짜 약간 곰이 아니라 여우가 좀 돼야 돼. 사실은 눈치를 좀 봐야 되고 종합으로 쓰고. 그러나 충암에서 3, 4등급이 나왔어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충암에서 3, 4등급이면 역시 정시 파이터인가요?
정말 죄송하지만 충암은 정신 파이터가 있으면 안 되는 학교입니다. 왜냐? 텐션을 고3까지 끌고 갈 수 없는 학교예요. 그냥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공부를 안 해요. 한 반에 3명, 딱 여기 계시는 2분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안 하시는 거예요. 진짜로. 축구하고 농구하고 피방 가고 분위기가 그렇게 갈수록 돼요. 그리고 생기부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세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챙겨야 될 때 수상 실적 같은 것들을 전반적으로 내 친구, 얘 친구, 제 친구가 다 안 챙겨요. 괜찮아, 별로 안 챙거든요. 진짜. 그래서 별로 그렇게 안 챙기기 때문에 자기가 안 챙기는 일이 특별할 일도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인간은 다 환경의 동물이고 정말 얘네들은 선생님이나 지금 저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도 엄청나게 영향력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매일 눈 떠서 엄마 아빠랑 있는 시간보다 친구들하고 있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이럴 때 고3까지 정신 파이터다 비현실 그 자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정말로 만약에 정신 파이터를 변할 것 같으면은 정말 막말로 학교 내신을 다 쌩까야 돼요. 학교 내신을 다 쌩까고 조퇴를 시켜서 반수학원에 집어넣든가 독재학원에 넣든가 이렇게 남들이 안 가는 굉장히 좁은 길로 얘를 전략을 세워야 될 정도의 그 정도 단호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현실은 그때 가면 그렇게 하시는 학부모님들은 거의 없어요. 지금. 결론. 충암고등학교에서 인서울 15개 대학을 보내고 싶다. 1, 2등급은 뭐 알아서들도 하실 거고 조금 더 전략을 얹으면 되고요. 3, 4등급의 학생들은 정신 파이터 얘기는 하시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과나 종합을 생각을 좀 하셔야 되죠. 자, 이것이 결론이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성적 변동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일단 1.9까지가 나왔다 그러면은 교과랑 종합 그리고 교과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능 최저, 종합에서도 우수한 학교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능 최저를 맞추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위권들은 이 전략들을 같이 공존하면서 균형에 맞춰서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충암에서 이제 2등급 언더로 떨어진다. 이게 학교마다 등급을 똑같이 매기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대성 같은 경우는 3부터 시작이었죠. 2.9부터 시작이 될까. 근데 이제 충암고 같은 경우는 내신이 2등급 언더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종합으로 집중을 해야지 교과는 또 안 됩니다. 왜냐? 수능을 못 본다니까요. 거의 잘 못 봐요. 애들이. 그러니까 아이는 공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종합에 올빵을 하고 뭐 7대 3이다. 이 정도로 교과를 생각을 하시는 거지 같은 포지션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전략이 좀 있고요. 극단적인가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입시 전형을 우리가 정하는 것은요. 2학년 여름방학 때였었어요. 원래가 지금은. 그러니까 2학년 여름방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내신이라는 게 3학년 1학기 때까지의 내신을 생기부에 기재를 하고요. 3학년 1학기 때까지의 모든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세특 활동들을 다 여기다 기재를 해요. 그래서 담임 종합 의견은 3학년 선생님 건 없어요. 그 상태로 이제 원서를 쓰게 되는 겁니다. 6개를. 근데 이렇게 쓰게 될 때 내신을 몇 번 보는 거예요? 그럼 3학년 1학기까지? 10번을 봐요. 10번. 그러니까 지금 탁 시작해서 5월 첫째 주에 딱 보기 시작하면 그게 1번. 그 다음에 1학기 기말 2번, 3번, 4번 하면은 1학년 끝나죠? 2학년도 5, 6, 7, 8 하면 2학년 끝납니다. 그리고 대박이 뭐냐면 3학년 1학기의 중간 기말이에요. 대부분의 대학들은 3학년 1학기의 그 2번의 시험을 2학년의 4번의 시험과 비중을 똑같이 보는 대학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중요도가 2배가 더 커지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10번의 내신을 보게 되는데 원래 2학년 2학기 때 결정을 하게 되는 이유는 이거죠. 1학년 성적이 쫙 있는 상태고 2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이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반 정도는 달려온 거고 더군다나 얘가 정시로 좀 싹수가 있나? 혹은 최저를 맞출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데이터는 3, 6, 9, 11월에 모평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1학년 때 그리고 2학년 때는 3월, 6월까지 본 거니까 2번의 모평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정도면은 얘가 지금 어느 각으로다가 대학을 가야 될지 이게 거의 다 각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보통 딱 하고 나서 전형을 탁 결정하고 가는 거야! 그리고 딱 이제 가면 되는데 서부학군이 느려요. 그 애들 중에서도 좀 늦된 애들이 있는 거 아시죠? 저희 애가 12월생이라서 애가 좀 느려요. 그러니까 같이 키우다 보면 좀 늦대인데 정말 죄송하게도 서부학군은 결정이 매번 한 학기씩 좀 느리세요. 일단 2번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고등학교 언제 선택하셨어요? 충암고를 보내야겠다라는 거 언제 선택하셨나요? 대부분 막판까지 선택을 못하세요. 다 따져봐서 그래도 고민을 못하겠다. 원서 쓰는 마지막 날까지도 고민이 된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이해해요. 당연히 고민이 되죠. 오늘 얼굴 봤으면 상태 좋은 것 같고 또 내일 되면 이 새끼 이건 안 되겠는데 이건 추감인데 이건 큰일 난데 대선 가면은 끝나겠는데 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따라서 되게 데이터가 좀 부족하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애 얼굴 상태를 보고서 충암 갈지 대성 보낼지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중학교 3학년이라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국어, 영어, 수학에 모의고사를 되게 정색하고 3-4번 봐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아 얘가 대성을 갔을 때 내신이 이 정도 추산 등급이 나오겠다, 숭실을 가면 어떻겠다, 충암을 가면 어떻겠다라는 거를 전문가들, 즉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랑 이렇게 상담을 해보시면서 아 그러기 때문에 너는 충암이다라는 거를 3학년 때는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언제냐면은 여름에 결정을 하셔야죠. 할 수 있어요. 근데 되게 결정을 늦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 대학에서의 입시 전형을 선택하시는 것도 2학년 1학기가 지나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보통 그렇게 안 하시고 3학년이 돼서도 힘들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아 그냥 뭐 떠밀려 가듯이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그동안 해왔던 게 이거니까 그나마 이거라도 쓰자. 약간 이렇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은요. 전형을 언제 선택하셔야 되냐면 내년 이맘때 딱 결정하셨어야 돼요. 내년 이맘때 즉 1학년 내신의 4번을 보고요. 3월, 6월, 11월, 9월 모평 3, 6, 9, 10일입니다. 3월 모평 솔직히 데이터라고 얘기하기 좀 거시기해요. 뭐 중학교법 평가하는 거니까 별로 관심도 없어요. 솔직히 3월 거 6월, 9월, 11월에 모의고사를 보거든요. 그거 대충 보지 마시고 졸지 마시고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을지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보시고요. 내년 이맘때쯤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때 우리 애는 종합으로 밀고 가야겠어. 아니면 교과로 가는데 최저는 이 과목을 2개를 완전히 다 씹어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학원도 거기에 맞춰서 세팅을 하시는 거예요. 단과를 어떤 걸 들어야 되느냐, 탐구를 대치동을 보내야 되는 게 맞느냐 이런 것들을 그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시점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그날 갑자기 알라밍을 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추이를 계속 보면서 판단을 하는 거죠. 자, 바로 이렇습니다. 이런 전반적 전형을 지금 여러분하고 같이 공유를 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바로 충암고등학교 내신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2부로 넘어갔어요. 네. 충암고등학교 내신이 어떻다고 들으셨나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쉬운데 남자고등학교 내신의 출제 경향이 특징이 있습니다. 남자애들끼리 경합을 벌여서 4%, 11%를 나눠야 되잖아요. 고등학교 입장에서는. 그럼 남자애들이 어떤 식의 출제 코드를 냈을 때 이걸 자연스럽게 잘 균형감 있게 4%가 착, 11%가 착 이렇게 나눠질지에 대해서 사실 학교 선생님들이 제일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출제 경향을 정말 충분히 파악을 하신다면 전략이 나올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우리 충암고등학교 내신을 담당하시게 될, 그리고 지금도 담당하고 계시는 박진찬 선생님 나오셔서 소개와 그리고 출제 경향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충암고 지금 현재 1, 2, 3학년 다 이렇게 지도하고 있고 학교 내신에 대해서 그 학생들이랑 어머님들께서 학부모님들께서 이제 궁금하실 텐데 간략하게 제가 요점만 잡고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랑 보고 있는 페이지가 같으시죠? 네. 근데 여기 화면을 보시는 게 더 편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엠버키를 그냥 이거를 보시면 돼요. 일단 그 내신의 그 구성 요소를 좀 보면 지필이 50%고 그다음에 수행이 50%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제가 그 포인트를 잡은 게 과제 말하기는 그럼 수행 평가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텐데 과제가 10%고 그다음에 말하기가 20%. 그러면 학생들이 수행평가 준비하는데 상당히 긴장할 수 있습니다. 즉 명목상 보면 말하기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
과제는 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밑에 설명을 보시면 과제 말하기는 그냥 명목상 거칠애일 뿐입니다. 뭐 글씨를 잘 쓰고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오랜 시간을 해서 예쁘게 써서 제출하거나 아니면 남학생 전형적인 특징으로 전날 막 고민하다가 빨리빨리 막 써서 제출했다. 결국은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따지면 10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점을 당하는 학생들은 뭐 반의 전체에서 거의 뭐 한 명? 진짜 아무 어떤 생각이 없거나 아직 뭐 그런 좀 비하 발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아예 공부에 관심 없는 학생들 빼고는 뭐 학원을 다니는 뭐 어디건 공부에 관심 있다라는 학생들은 전혀 걱정할 게 없고요. 그다음 말하기가 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말하기 20%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듣기 지문 중에 듣기 평가 어떤 지문의 스크립트를 나눠줍니다. 그 중에서 지문 하나 정도를 선정해서 외워오라고 합니다. 근데 외우라고 하는데 그것 또한 분량 자체는 한 8문장 정도 길어야 근데 짧아요. 되게 짧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되게 약간 발음이 저는 뭐 국내에서만 지냈고 발음도 안 좋은데 감점을 어떻게 우려할 수 있어요. 근데 전혀 우려할 수 없는 게 여유를 줍니다. 천천히 해도 되고 발음이 좀 틀리더라도 단어 한두 개 빼먹어도 감점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요약한 게 과제 말하기랑 이런 것들은 거칠애일 뿐이다. 그렇다면 포인트는 무엇인가? 단어 시험 20%에서 결국은 결정이 납니다. 그럼 단어 테스트는 어떻게 보는지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부분에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모의고사가 또 변별력이 하나의 포인트입니다. 근데 모의고사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마 그 중학교 과정에서 모의고사를 가지고 시험을 낸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궁금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겪는 학생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어떻게 공부했길래 시행착오를 겪었는지 그 부분도 다음 장에서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부교재는 또 어떻게 활용하는지 어법 부교재가 한 권 있습니다. 근데 그 부교재에서 시험을 어떻게 출제하는지 그런 부분이 아마 궁금한 알고 싶어하는 어떤 요소 중에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 자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좀 보기 좋게 표현해 놓은 게 50대 50인데 어디에 변별력 포인트가 있는지는 다시 다음 장에서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변별력 포인트라고 타이틀을 잡아놨는데 1등급은 일단 적어도 한 96, 97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96, 97이라면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아까 비중이 50대 50이기 때문에 수행평가 50 그 다음에 지필에서 50 그러면 그림에서 이제 수행평가가 그림에서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과제랑 단어 시험 말하기 이 빨간색 표시된 단어 시험 이게 결국은 변별력 포인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서는 모의고사의 학습 방법 그 다음에 부교재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등급이 결정 지어진다. 이렇게 파악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평 96점 정도 97점을 맞으려면 단어 시험에서 하나 정도 그래서 1점 정도 감점 그 다음에 50점 만점으로 봤을 때 지필에서 하나의 문제당 1.2점을 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문제가 한 1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필고사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부교재에서 뭐 문장 하나에 대한 오류 이렇게 되면 3문제 정도 틀리는 거예요. 되겠죠? 전체 그 내신 과정에서 그렇게 되면 1등급이 어려울 수 있겠구나.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단어 시험과 수행평가의 단어 시험 그리고 모의고사 이제 공부하는 방법 지필에서의 한 2문제 그걸 넘어가면 1등급의 어떤 기준이 된다.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필고사 내에서는 어떤 것이 어떤 변별력이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면 어휘 어법이 기본 어휘 어법이 막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들어왔다라고 해서 갑자기 어려운 어휘 어법을 다룬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그걸 또 이제 가르치는 선생님 입장에서는 쉽다라고 이렇게 무조건 어른들은 다 그렇잖아요. 선생님들은 이거 쉬운 걸 왜 틀렸냐라고 하는데 아무리 눈높이를 낮추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어법은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중학교에서 배웠던 그 어법인데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어떤 지필고사에서는 모의고사예요. 모의고사가 아무래도 어휘가 아무리 보더라도 중학교 때 접해보지 않았던 어휘들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는 것을 체감하게 돼요. 그래서 뭐 외워라고 하더라도 외우는 능력이 자꾸 안 된다. 그래서 시험을 자꾸 보더라도 계속 또 실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휘력 같은 경우 그래서 이제 방학 동안에 고등학교에 대한 선행 어휘를 이렇게 미리 준비하는 게 확실히 모의고사 준비하는 데는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더 보실 텐데요. 실수 유형에 대해서 하나 좀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어법 교재에서의 문장을 아까 첫 페이지에서 제가 그 60문장 정도를 암기해야 된다고 했는데 문장의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지필고사에서 외워야 돼. 부교재에서의 한 60문장인데 거기에서의 이런 예가 뭐 밥이 원한 것은 바로 며칠간의 휴식이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뭐 연습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직전에 모의내신을 통해서도 이렇게 시험을 보았는데 실제로 시험을 봤었던 모의내신 내용이고 근데 학생들이 틀리게 되는 경우가 지금 보시면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밥이 원했던 것은 a few days에 apostroph에 s를 붙이는 겁니다. 이거 뭐야? 이거 중학교 1학년 때나 초등학교 때나 이런 배우는 이런 과정인데 s를 어디다가 붙이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근데 남학생들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아는 것을 제대로 표현을 잘해요. 그러니까 수업할 때도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는 게 아니라 조금 공부하는 학생들은 나 다 아는 거 약간 관망하는 사람? 약간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렇게 수업을 참여하고 그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떤 누적하다 보면 학습에 분명히 어떤 인과관계가 발생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 설명할 때 당연히 학생들 관심 가겠니? S 이거 붙이는 거 이런 거 하면은 어디다 붙이는 거 이런 거 설명 아무 관심은 안 가져요. 그리고 알고 있는 걸 왜 선생님 저렇게 강조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험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 충암고 학생들의 전형적인 어떤 학교마다의 어떤 특색도 있고 여고 남고마다의 어떤 남녀공학의 특색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런 문제를 이제 아이들한테 훈련시킬 때는 남학생들의 그런 특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훈련을 시키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후에 피드백을 주는 거예요. 그게 한 차례가 아니라 몇 차례 이렇게 지속하다 보면 나는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한 실수가 자꾸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정정이 이루어지고 그게 어떤 시험 결과에 이어지고 그러니까 제가 학생들과 뭐 지금 자리에 있는 어머님들께도 이제 뭐 당부드리고 싶은 게 충암고 학생들은 아는 것을 표현하는 연습이야. 알고 있으면 그것을 증명하라. 근데 선생님 저 했어요? 숙제했어요? 알고 있어요? 이런 식의 학습 태도는 장기적으로도 학생의 어떤 경쟁력에 있어서 매우 치명적인 원인이 됩니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예비 고1 학생들은 지금 첫 단추를 꿰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학습의 어떤 정보의 양과 어떤 질적 이런 것보다는 어떤 학습 태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나가고 학교 생활은 어떻게 하고 공부를 어떻게 준비하고 테스트 보고 검사 받고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첫 단추를 맺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가르쳐주고 그리고 시험 대비 때는 그것을 반복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루는 전 범위에 대해서 수업을 하게 되겠죠. 수업을 하게 되면 모의고사 수업과 그다음에 내신 이런 것들을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과제가 나갑니다. 과제가 나면 거기에 대해서 수업할 땐 다 안다고 해요. 다 수업하면 다 알죠. 다 이렇게 이해되고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또 선행되어 있는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테스트를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학교에서 우리가 수능을 총 10번에 나눠서 보는 거잖아요. 수시를 따지면 중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등 결국은 10번을 나눠서 물론 3학년 때 1학기 때 비중이 가장 높지만 내신이 주는 어떤 학생들에게 어떤 부담감이라는 것은 수능의 n분의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번이 어떤 시행착오를 겪으면 그것이 이후에는 어떤
잔물결 효과, 결국은 그 수능의 어떤 대학에 장기적으로 누적이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전에 테스트로서 먼저 한번 막아주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어졌다라고 하면 심화 반복이 이어지면서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모의 내신을 보고, 그리고 고사장, 결국은 학교 내신 시험을 보러 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남학생들의 어떤 전형적인 그 반복하는 알고 있던 것을 표현하지 못하고 실수하는 부분을 잡아내는 과정이면서 거기에 추가적인 어떤 고난도 이런 것들을 잡아주고, 근데 오히려 고난도는 안 틀려요. 오히려 고난도는 안 틀리고 쉬운 부분에서 틀린다. 그리고 하나 또 모의고사, 아까 이 부분은 좀 설명 자세히 못 드렸는데, 모의고사 부분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법, 혹시 모의고사 공부를 승빈이? 모의고사 공부를 하고 있는데, 모의고사에 대한 공부법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학교 내신 교과서 공부랑 거의 유사하게 공부합니다. 그럼 어떻게 공부하죠? 읽고 해석하고 단어 외우고 어법하고 꼼꼼히 다 외우고. 그런데 모의고사를 의욕적으로 그렇게 공부를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각 내신에서 교과서 부분과 그 다음에 모의고사 부분을 어떻게 공부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모의고사 부분을 공부할 때 어떠한 시행착오를 겪냐면, 학교 내 교과서 중학교 공부하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쫙 봅니다. 의욕은 넘치고 좋죠. 바람직하고 꼼꼼하게 공부한다는 부분 매우 좋아요. 그런데 그게 시험 당일까지 안 가요. 그러니까 교과서 내신 공부하듯이 공부하다 보면 한 지문 18번부터 한 28번, 물론 45번까지인데 한 28번 쉬운 영역에서 이미 다 지쳐버려요. 그리고 진짜 어려운 지문인 31번부터의 그런 난이도 높은 지문에서는 내용 파악도 못하고 하다가 에이,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하고 손을 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불균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 다 가야 되는데 의욕은 넘치지만 모의고사 내신 공부하듯이 가다가 지쳐버린다. 그래서 회독수를 늘려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가거나, 아니면 수업 자체를 31번부터 오히려 난이도 높은 지문부터 저 같은 경우는 쳐줍니다. 그렇게 쳐주면서 반복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어떤 내신에서 모의고사 공부하는 시행착오를 줄여주고, 그 다음에 실수를 줄여주면 아무래도 학교에서 이제 내신 결과가 주변 친구들보다 더 나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또 저희가 입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뭐 나머지 이 아이들의 그런 전반적인 생활면을 이렇게 좀 보시면, 그리고 너무 길어지나요? 네.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적중 사례들이 이외에도 많이 있는데 지금 아이들이 생활하는 모습이 좀 담겨 있고요. 그래서 단어 보고, 교재, 모의 내신, 그다음 테스트 보고, 그다음 부교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한 가지 말을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모의 내신 적중 사례를 보면 아이들이 적중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미리 말씀드리고 언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딜레마가 있습니다. 너무 의존하게 돼요. 왜냐하면 똑같은 문제를 보게 되고 찍어주면 아이들이 내성이 생겨서 어떤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공부 좀 안 해도 시험 기간 막바지에 선생님이 찝어준 문제만 좀 공부하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와. 그런 어떤 버릇이 들면은 다음에 봤을 때 찝어주더라도 그것을 소화 못하는 현상이 2학년 때부터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딜레마에 대해서 선택은 제가 뭐 학생들에게 강조를 누차 얘기하지만 어머님들께서는 참고하시고 그러한 어떤 악순환에 빠지지 않게끔 뭐 학생들도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